서울의 숨막히는 회색빛을 등지고 강원도 정선으로 향하는 길은 끝이 없어 보였다. 강민주는 낡은 SUV에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난 몇 달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뭉친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시의 소음, 마감의 압박, 그리고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이 이사는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탈출이었고 새로운 삶을 향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며칠 뒤 합류할 여자친구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 씨, 정말 괜찮겠어?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인데 너무 외딴 곳이잖아. 걱정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민주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었다. 괜찮아. 서연아,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맑은 공기 마시면서 디자인 작업도 하고 너랑 같이 호숫가도 산책하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 그의 설득에 서연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꿈을 믿어주었고 그 믿음이 민준을 지금 이곳까지 이끌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마지막 국도를 벗어나 좁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자 차가 심하게 덜컹거렸다. 길 양옆으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원시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문명의 흔적은 빠르게 사라졌고 이따금씩 나타나는 낡은 이정표만이 그가 길을 잃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10분쯤 더 달렸을까? 시야가 탁 트이면서 마침내 목적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집이었다. 울창한 숲을 등지고 작은 호수를 마주한 채 서 있는 2층짜리 목조 주택. 누군가 펜션을 개조해 살았던 듯 투박하면서도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했다. 집 주변으로는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마당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움이 민준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뻐근한 몸을 풀며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쾌하고 짙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도착했구나.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트렁크에서 가장 먼저 내린 짐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낡은 열쇠로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그를 맞았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1층은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트여있는 구조였고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었다. 낮 동안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먼지 쌓인 마룻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홀린 듯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잔잔한 호수, 그 위를 떠다니는 뭉게구름, 그리고 호수를 병풍처럼 둘러싼 짙푸른 산. 그 어떤 비싼 미술 작품도 이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으리라. 그는 이곳에서라면 지긋지긋했던 불면증도 영감을 고갈시켰던 스트레스도 모두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간단히 짐을 풀기 시작했다. 침구와 옷가지를 2층 침실로 옮기고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와 태블릿을 책상 위에 설치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정리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간단히 저녁을 때웠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는 호수의 풍경은 낮과는 또 다른 처연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하지만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집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낮 동안 눈부신 햇살을 안으로 끌어들여 집을 생기로 가득 채웠던 거대한 유리창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추는 거대한 검은 거울이 되어버렸다. 그 거울 속에는 낯선 공간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지친 모습만이 뚜렷하게 비쳤다.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이를 알 수 없는 암흑이 대신했다. 마치 집이 숲의 심연에 통째로 삼켜진 듯한 느낌이었다. 평화롭던 침묵은 이제 압도적인 정적으로 변해 그의 귀를 짓눌렀다. 자신의 숨소리, 심장이 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주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거실 조명을 모두 켰다. 하지만 밝아진 실내는 오히려 창밖의 어둠을 더욱 짙고 위협적으로 만들 뿐이었다. 그때였다. 탁! 마치 누군가 집 바깥 벽에 작은 돌멩이를 던진 것 같은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잘못 들었을 리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창밖은 그저 어둠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라니인가 아니면 멧돼지. 이런 깊은 산속이니 야생동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장거리 운전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남은 라면을 마저 먹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음식은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씹혔다. 설거지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거실을 가로지르던 그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거대한 검은 거울. 그 속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 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피부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물론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불안이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서둘러 2층으로 향했다. 피곤해서 그래. 잠을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낯선 침대의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 그리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밤새 그를 괴롭혔던 불안감은 간밤의 악몽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침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따스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젯밤의 공포는 역시 피로와 낯선 환경이 만들어낸 해프닝이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1층으로 내려가자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안개가 걷히는 호수의 풍경이 신비롭게 펼쳐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유리창은 이제 다시 아름다운 자연을 담는 액자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커피를 내리며 어젯밤의 자신이 조금은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다. 도시의 인공적인 안전에 너무 익숙해져 자연의 소리와 침묵을 위협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는 하루 종일 집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몰두했다. 가져온 책들을 책장에 꽂고 서연과 함께 쓸 식기들을 정리했다. 오후에는 노트북을 들고 호숫가로 나가봤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보낼 사진을 몇 장 찍었다. 여기 정말 천국 같아. 빨리 와.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사진만 봐도 힐링되네요. 이틀만 참아요. 금방 갈게요. 그녀의 메시지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태양이 서쪽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고 세상이 다시 주황빛으로 물들자 어젯밤의 그 기분 나쁜 감각이 스멀스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민주는 애써 그 감각을 무시하려 했지만 심장은 저도 모르게 조금씩 빠르게 뛰었다. 그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했다. 혼자 하는 식사는 여전히 어색하고 외로웠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집은 다시 한번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섬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이 그 섬에 갇힌 유일한 주민임을 깨달았다. 거실의 거대한 유리창은 어김없이 검은 거울로 변했다. 그는 일부러 창가에 등을 돌리고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서연과 영상 통화를 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었다. 화면에 서연의 밝은 얼굴이 나타나자 민준의 긴장된 얼굴이 순간적으로 풀어졌다. 민준 씨, 집은 좀 어때요? 적응할 만해. 그럼 여긴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작업하기에 딱이야. 그는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트북을 들어 주변을 비춰주며 자랑했다. 이것 봐. 거실 진짜 넓지? 그리고 저 창밖 풍경이 대박이야. 낮에는 우와, 진짜 좋다. 근데 왜 커튼이 하나도 없어요? 밤에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서연의 무심한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마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정리가 덜 돼서 곧 달아야지. 통화를 하는 내내 그는 서연의 얼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노트북 화면 뒤로 펼쳐진 검은 유리창을 향했다. 누군가, 정말로 누군가 저 어둠 속에서 자신과 서연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서연이 그의 표정을 눈치챘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오늘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그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통화가 끝나고 다시 집안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주는 더 이상 거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2층 작업실로 올라갔다. 그곳의 창문은 거실보다 작았지만 그 창문 역시 바깥의 어둠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등지고 책상에 앉아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려 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오직 모니터 화면에만 집중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한창 작업에 몰두해 있던 그의 시야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았다. 하지만 창밖에는 변함없는 어둠뿐이었다. 뭐지, 불나방인가? 유리창에 부딪힌 벌레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그저 눈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한번 흐트러진 집중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이제 창문 쪽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이 집은 거대한 유리 어항과 같았다. 자신은 그 안에 갇힌 한 마리 물고기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어항 밖 어둠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 움직임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음악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1층 거실, 주방, 2층의 침실과 작업실, 어디를 가든 창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창문들은 모두 똑같이 바깥의 어둠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미쳐가는 건가? 이 고립감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건가? 그는 자신의 이성을 필사적으로 붙들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다. 위험해.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 결국 그는 다시 1층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TV라도 켜서 이 정막을 깨고 싶었지만 인터넷과 케이블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이 어둠과 정적을 견뎌내는 것뿐이었다. 그때였다. 끽. 2층에서 아마도 침실 쪽에서 마룻바닥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집에는 자신 말고 아무도 없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들려온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집이라서 그래. 목조주택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잖아. 그는 필사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려 애썼다. 제발 그냥 집이 내는 소리기를. 몇 분간의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아무런 소리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민주는 천천히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냥 집이 내는 소리였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바로 옆 거실 통유리창에서 소리가 들렸다. 스걱. 너무나도 희미해서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날카롭고 단단한 것이 유리를 천천히 긁는 소리였다. 마치 사람의 손톱이나 혹은 마른 나뭇가지를 유리 표면에 대고 아주 천천히 일부러 소리를 내며 수평으로 긁어내리는 듯한 소리.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이제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의 눈은 소리가 나는 검은 유리창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 그저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긁는 소리가 딱 멈췄다. 집 안에는 다시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만이 남았다. 그 침묵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공포, 그 자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주는 소파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를 듯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이는 순간 창밖에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아챌 것만 같았다. 귀를 긁어대던 소름 끼치는 소리는 멈췄지만 그 부재가 만들어낸 공백은 더욱 거대한 공포로 채워져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침묵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이 다음 행동을 위해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얼어붙었던 그의 몸과 마음을 깨뜨린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순수한 생존 본능이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 유리 어항 속에서 관찰당하며 서서히 미쳐갈 수는 없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해졌다. 창문을 가려야 한다. 저 검은 눈들을 전부 막아버려야 한다. 그 생각은 순식간에 강박적인 집착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창밖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집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절박하고 거칠었다. 먼저 2층 침실로 뛰어 올라가 침대에 씌워져 있던 거대한 이불 커버를 벗겨냈다. 그리고 아직 다 풀지 않은 짐 상자들을 다급하게 열어젖혔다. 다행히 이사할 때 완충제로 쓰려고 넣어두었던 낡은 담요 몇 장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제 이것들을 창문에 고정시킬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주방 서랍을 모조리 열어보았다. 포장용 박스 테이프와 디자인 시안을 붙이려고 가져왔던 압정 한 통을 발견했을 때 그는 마치 금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가장 먼저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이불 커버를 창문 위쪽에 대고 박스 테이프로 고정하려 했지만 손에 땀이 흥건해 테이프는 자꾸 미끄러지고 이불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제발. 그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다시 시도했다. 앞정으로 천의 가장자리를 창틀 나무에 몇 번이고 박아 넣었다. 쿵, 쿵, 쿵. 망치도 없이 주먹으로 앞정을 박아 넣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집안에 울려 퍼졌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마침내 거대한 유리창이 얼룩덜룩한 무늬의 이불 커버로 완전히 가려졌다. 창밖의 어둠이 사라지자 그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완벽한 안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 검은 시선으로부터는 벗어난 것이다. 그는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벽에 기댔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방 창문, 2층 작업실 창문, 그리고 침실 창문까지 집 안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닥치는 대로 찾아낸 청아 담요로 막아버렸다. 모든 창문이 가려지자 집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답답한 동굴처럼 변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저택보다도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이 불안한 신경을 잠재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깨기 위해 영화를 보기로 했다. 일부러 가장 유치하고 시끄러운 코미디 영화를 골랐다. 화면 속 배우들의 과장된 몸짓과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영화는 그의 신경을 분산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시끄러운 영화 소리는 그가 만들어낸 요새 안에 침묵을 더욱 기괴하게 부각시켰다. 영화 속 대사가 잠시 멈추는 찰나, 배우들이 웃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짧은 정적의 순간마다 그의 귀는 어김없이 바깥의 소리를 향해 쫑긋 세워졌다. 혹시 천을 찢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까? 그가 창문에 매달아 놓은 얇은 천들은 더 이상 튼튼한 방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든 날카로운 손톱에 의해 찢겨나갈 수 있는 연약한 베일일 뿐이었다. 저 너머에, 바로 저 천 너머에
그것이 서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영화 속에서 나는 작은 효과음조차 실제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주인공이 문을 여는 소리에 그는 현관 쪽을 쳐다봤고,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바람 소리에 그는 창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겠어. 그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영화를 일시 정지시켰다. 화면이 멈추자 억지로 만들었던 소음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무거운 침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몇 분이 지났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역시 자신의 신경과민이었을까?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영화를 재생하려 노트북에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창밖이 아니었다. 집 안이었다. 바로 위층. 그가 앉아있는 소파의 바로 위, 천장 쪽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무언가 무겁지는 않지만 분명한 무게를 가진 물체를 마룻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듯한 소리였다. 혹은 누군가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아주 부드럽게 한번 내디딘 듯한 소리였다. 민준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위태로운 안전의 성벽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공포는 더 이상 저 얇은 천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이미 자신과 함께 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만든 요새 안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다. 위층에서 울린 쿵 소리는 민준의 모든 사고 회로를 끊어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집이 내는 소리라고 혹은 야생동물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명백한 존재의 증거였다. 자신 외의 누군가가 이 완벽하게 고립된 요새 안에 함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의 증표였다. 그는 소파에 앉은 채로 숨을 멈췄다. 자신의 작은 숨소리 하나가,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위층의 그 존재에게 자신의 위치를 발각시킬 것만 같았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다시 집 안을 채웠다. 하지만 이제 이 침묵은 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로 그를 짓눌렀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위층의 존재가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기다리는 살얼음판 같은 시간이었다. 어떻게 들어왔지? 문은 전부 잠갔는데 그의 머릿속이 필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현관문 뒷문 아니면 2층의 창문. 그가 창문을 가리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동안 생각하면 할수록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내렸다. 어쩌면 그 존재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가 이 집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이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마저 들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1분, 5분, 어쩌면 10분. 시간 감각이 마비되었다. 위층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차라리 계속해서 소리를 내준다면 그 존재의 위치라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 완벽한 침묵은 상대가 자신처럼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피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지능을 가진 존재였다. 이대로 소파에 앉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항복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위층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민주는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무기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손에 잡힐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부엌이 떠올랐다. 그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이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그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식칼이 들어있는 서랍 앞에 섰다. 서랍을 여는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 천천히 몇 밀리미터씩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드르륵. 낡은 레일이 마찰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재빨리 서랍 안으로 손을 뻗어 가장 크고 묵직한 식칼을 꺼내 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강철의 감촉이 손에 전해지자 그는 비로소 아주 미미하지만 절박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그는 계단 앞에 섰다. 2층으로 올라가는 어두운 계단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그는 식칼을 앞으로 향하게 쥔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다. 삐걱.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위층의 반응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는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계단을 올랐다. 심장이 바로 옆에서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침내 2층 랜딩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 침실 문과 작업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소리는 어디서 났던 것일까? 그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내가 헛것을 들은 건 아닐까? 이 모든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만들어낸 환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의 긴장이 허무하게 풀리는 듯했다. 자신의 꼴이 우스웠다. 식칼까지 들고 집 안을 뒤지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는 칼을 살짝 내리며 헛웃음을 지으려 했다. 이제 그만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아래층 거실을 무심코 내려다보는 순간 그는 보았다. 그가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소파에서 멀리 떨어진 거실의 구석, 플로어 스탠드가 만들어낸 희미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그곳에 어떤 형체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깡마른 미동도 없는 실루엣. 그것은 위층에 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아래층에 있었다. 그것은 위층에서 소리를 내어 그를 유인했던 것이다. 그를 안전하다고 믿었던 소파에서 끌어내기 위해 그 끔찍한 깨달음이 마치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사냥감이었다. 그리고 그는 제 발로 완벽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민주는 계단 꼭대기에 선 채로 얼어붙었다. 손에 들린 식칼이 무용지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두 눈은 아래층 구석에 침묵 속에서 자신을 관망하는 검은 실루엣에 고정되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심연을 그저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계단 꼭대기에서 거실 구석에 검은 형체를 내려다보는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은 소리 없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멎었고 그의 의식은 오직 저 아래 어둠과 하나가 된 듯한 부동의 실루엣에만 집중되었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손에 쥔 식칼은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그 사실이 민준을 더욱더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다면 본능적으로라도 저항하거나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저 완벽한 부동자세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아는 최상위 포식자의 여유, 혹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관망하는 거미의 냉혹한 인내심과 닮아 있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흘렀다. 민준의 얼어붙었던 이성이 필사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생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령어가 그의 뇌리를 지배했다. 그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은 채 어둠 속의 형체를 분석하려 애썼다. 깡마른 체형, 어두운 색의 옷,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성별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그 모호함이 공포를 증폭시켰다. 그때 형체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갑작스러운 돌진이 아니었다. 그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옆으로 살짝 기울였을 뿐이었다. 마치 그의 공포에 질린 반응을 흥미롭다는 듯이 뜯어보는 듯한 지극히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민준의 얼어붙었던 사고를 깨뜨렸다. 이것은 멍청한 괴물이 아니었다. 지성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저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정면 대결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아래층의 현관문은 저것이 막고 있었다. 자신은 2층에 완벽하게 갇힌 셈이었다. 창문 방금 전 자신의 손으로 모두 막아버리지 않았던가. 그의 머릿속에서 필사적인 탐색이 이루어졌다. 그때 희미한 희망 하나가 떠올랐다. 화장실 창문. 2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그곳에는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작은 창문이 있었다. 그가 이 집을 계약하기 전 도면을 확인했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났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곳까지 간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뛰어간다면 아래층의 저것은 즉시 알아채고 계단을 뛰어 올라올 것이다.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속여야만 했다. 저것이 눈치채지 못하게 저것의 의표를 찔러야만 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절박하고도 위험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다. 연기하는 것이다. 아직 저것의 존재를 모르는 척, 여전히 집안의 소리에 겁먹은 집주인인 척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그는 떨리는 숨을 애써 가다듬었다. 그리고 일부러 과장되게 안도와 허탈함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내가 미쳤지. 스스로에게 말하듯. 하지만 아래층까지 들릴락 말락 한 크기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진짜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그는 이제 거실 쪽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 2층 복도를 향해 섰다. 저것의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뛰지 않았다. 일부러 터덜터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걸었다. 그의 목적지는 화장실이었지만 그는 먼저 정반대 방향에 있는 침실로 향했다. 모든 것은 계산된 연기였다. 저것에게 수색을 포기하고 이제 잠을 자러 간다는 인상을 주어야만 했다. 그는 침실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갔다가 마치 무언가를 잊었다는 듯이 곧바로 다시 걸어 나왔다. 이마를 짚으며 건망증을 탓하는 듯한 작은 제스처까지 취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복도 끝 화장실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다. 마치 자기 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들르는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을 걷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등 뒤에서 끔찍한 비명과 함께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심장이 터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태어남을 연기하며 걸었다. 마침내 화장실 문 앞에 도착했다. 그의 손이 차가운 문고리를 감싸 쥐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그것의 시선이 불화살처럼 뜨거웠다. 그는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그는 문고리를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이 끔찍한 연극의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딸칵. 그는 문을 닫고 잠금쇠를 돌렸다. 작고 어두운 피난처 안으로 몸을 던진 그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딸칵. 잠금쇠가 돌아가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등 뒤로 온몸으로 문이 주는 단단한 감촉을 느끼며 그는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이나마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 작고 어두운 공간은 그의 마지막 요새였다. 문 밖의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의 연극이 성공한 것일까? 저 형체는 정말로 그가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 들렀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는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이 작은 방 안에 영원히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방 안을 살폈다. 그의 기억대로 욕조 위쪽 벽에 자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그의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다. 그는 타일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끼며 소리를 내지 않고 욕조를 향해 움직였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욕조에 막 발을 들여놓으려던 순간이었다. 문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렸다. 스으.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집요하게 문을 긁는 소리였다.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문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천천히 그어내리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들려왔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했다. 그 존재는 알고 있었다. 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필사적인 연극은 실패했다. 어쩌면 처음부터 속아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긁는 소리가 멈췄다. 민준의 신경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리고 잠시 후 새로운 소리가 시작되었다. 똑, 단 한 번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 부드러운 손마디로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단단하고 맑으며 귀를 꿰뚫는 듯한 소리였다. 똑!
그 소리에는 명백한 금속성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식칼의 끝이나 혹은 소의 송곳 같은 것으로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는 분노나 조급함 같은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하고 체계적이며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위협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나는 바로 여기 있다. 탈출구는 없다.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메시지였다. 그 금속성의 노크 소리는 민준의 공포를 행동으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다. 더 이상 숨거나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 이것은 순수한 생존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황급히 욕조 안으로 기어 올라가 위쪽에 있는 작은 창문의 잠금쇠를 더듬어 찾았다. 공포와 추위로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잠금쇠를 찾아 돌렸다. 그는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려고 시도했다. 창문은 낡고 뻑뻑했다. 창문이 열리면서 작고 조용한 화장실 안에 날카로운 마찰음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방금 자신의 정확한 의도를 문 밖의 존재에게 광고해버린 셈이었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금속성의 노크 소리가 즉시 멈췄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이전의 그 어떤 침묵보다도 무겁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그것이 창문 소리를 들었음을 알았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음을 알았다. 그는 창문을 반쯤 연 상태로 숨을 죽이고 조용한 문을 노려보며 잠시 얼어붙어 있었다. 바로 그때 문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단순하고 기계적인 그 움직임은 그가 평생 목격한 것 중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것은 문을 부수려는 것이 아니었다. 잠금쇠를 시험하며 그를 잡으러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희롱하고 있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광경은 민준의 뇌리에 박힌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더 이상의 공포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몸을 지배한 것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뿐이었다. 그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장난을 무시하고 온 힘을 다해 뻑뻑한 창문을 밀어젖혔다. 신경을 긁는 마찰음과 함께 창문이 활짝 열렸다. 그는 바깥쪽의 낡은 방충망을 주먹으로 쳐서 뜯어냈다. 방충망이 아래쪽 축축한 땅으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욕조 가장자리를 짚고 몸을 끌어올려 좁은 창문 틈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창틀이 갈비뼈와 엉덩이를 고통스럽게 긁어댔다. 그는 잠시 창틀에 몸이 끼어 옴짝달싹 못했다. 반은 안쪽에, 반은 바깥쪽에 걸친 어정쩡한 자세였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쾅 화장실 문이 박살나며 안쪽으로 터져 들어오는 소리였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몇 초도 되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미친 듯이 다리를 창밖으로 빼내려 버둥거렸다. 거의 다 빠져나왔다고 생각한 순간 무언가 그의 오른쪽 발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악력이었다. 그가 발로 차거나 저항할 틈도 없이 아킬레스건 부근으로 살을 애는 듯한
타는 듯한 고통이 찔러왔다. 목숨을 끊으려는 깊은 일격이 아니었다. 상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적이고 잔인한 배기였다. 크악! 순수한 충격과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이 그의 목에서 터져 나왔다. 그 충격과 고통은 그에게 마지막 경련과도 같은 힘을 주었다. 그는 찢어진 살점이 창틀에 다시 한번 긁히는 끔찍한 감각을 느끼며 미친 듯이 발을 뿌리쳤다. 마침내 그것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그의 몸은 균형을 잃고 창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약 2미터 아래에 축축하고 차가운 땅 위로 그의 몸이 내동댕이 쳐졌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충격과 함께 눈앞이 아찔해지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발목의 통증은 눈앞을 하얗게 만들 정도로 극심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이 창문으로 자신을 따라 나오거나 혹은 몇 초 안에 뒷문으로 뛰쳐나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발목을 무시하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부상당한 발에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다. 그는 순수한 공포에 이끌려 절뚝거리며 때로는 기다시피 하며 집을 벗어나 주변을 둘러싼 어두운 숲의 경계선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다. 숲의 가장자리, 이끼 낀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던지듯 숨었다. 그는 개처럼 헐떡이며 흐느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손으로 상처 입은 발목을 감쌌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손을 확인했을 때 그의 손은 끈적끈적한 피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다. 이것은 악몽이 아니었다. 상황의 잔혹한 현실이 그를 덮쳤다. 그는 부상당했고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사냥당하고 있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집 쪽을 살짝 쳐다보았다. 뒷문이 벌컥 열리는 것이 보였다. 키가 크고 검은 실루엣이 파티오 위로 걸어 나왔다. 그 손에는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커다란 칼이었다. 그 형체는 잠시 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을 훑었다. 그를 찾고 있었다. 민주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마치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민주는 바위 뒤에 납작 엎드린 채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저 파티오 위에 서 있는 검고 긴 형체,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칼날의 섬뜩한 빛으로 축소되었다. 그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숨을 내쉴 수 없었다. 자신의 미세한 날숨, 소리마저 저 존재에게 위치를 발각시킬 것만 같았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의 냉기가 옷을 뚫고 스며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저 사냥꾼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사냥꾼은 서두르지 않았다. 분노에 차 숲으로 곧장 달려드는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인내심을 갖고 주변을 살폈다. 광적인 움직임이 아닌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을 훑어보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민준을 더욱더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아는 자의 자신감이었고 먹잇감이 부상당해 멀리 가지 못할 것임을 아는 자의 여유였다.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선 그것의 실루엣과 이따금씩 번뜩이는 칼날은 살아있는 악몽 그 자체였다. 마침내 사냥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티오에서 내려와 젖은 풀밭 위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
그것은 민준이 숨어있는 곳으로 곧장 오지 않았다. 대신 집 주변을 따라 숲의 경계선을 훑으며 아주 느리고 신중하게 원을 그리며 걷기 시작했다. 그 행동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민주는 사냥꾼이 체계적으로 탈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색 범위를 좁혀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비명을 질러댔다. 숲속에서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는 소리, 모두가 사냥꾼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아니면 그저 밤의 숲을 배회하는 작은 동물인가. 청각적인 편집증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귀에서는 자신의 혈액이 맥동하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어둠은 그의 눈을 속였다. 모든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사냥꾼의 형상으로 변하는 듯했다. 없는 움직임이 보였다. 발목에서 전해져 오는 욱신거리는 통증은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상기시켰다.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려는 충동을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자신의 뒤로 빗자국이 길을 만들고 있을 것임을 그는 알았다. 원을 그리며 걷던 사냥꾼이 점점 그가 숨어있는 숲 구역으로 가까워졌다. 민주는 몸을 더욱더 땅에 밀착시켰다. 고개를 땅에 파묻고 마치 자신이 흙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움직임을 멈췄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사각, 사각.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른 잎사귀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배가 타들어갈 때까지 숨을 참았다. 축축한 흙냄새, 썩어가는 나무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사냥꾼의 채취마저 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발소리가 그의 은신처 바로 앞에서 멈췄다. 민준의 심장이 멎었다. 끝이다. 발각되었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발소리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다. 사냥꾼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갔고 특별한 흔적을 찾지 못했는지 다시 집 쪽으로 걸어갔다. 눈앞의 위험은 지나갔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왜 돌아갔을까?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 역시 또 다른 함정인가? 사냥꾼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뒷마당 파티오 계단에 주저앉았다. 칼은 무릎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저 기다렸다. 숲을 향해, 그가 있는 쪽을 향해 앉아서. 그것은 어둡고 낯선 숲속에서 그를 직접 사냥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부상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추위 속에서 밤을 버티지 못할 것임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과다출혈로 쓰러지거나 추위에 얼어붙거나 혹은 동이틀 무렵 절망적인 심정으로 숲 밖으로 기어나오기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 순간 민주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광적인 추격전이 아니었다. 인내심 깊은 포위 공격이었다. 그는 집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했지만 이제 숲 전체라는 더 거대한 감옥에 갇혀버린 것이다. 저 계단 위의 괴물이 보내는 차갑고 무감한 시선 아래에서 사냥이 포위 공격으로 변질된 순간 민준의 정신을 지배했던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증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적들이 채웠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고통,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절망. 축축한 땅에 냉기는 그의 천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다.
처음에는 가볍게 떨리던 몸이 이제는 의지와 상관없이 격렬하기 시작했다. 이 떨림은 위험했다. 소리를 낼 뿐더러 얼마 남지 않은 체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발목의 통증은 이제 그의 우주 그 자체가 되었다. 욱신거리는 고통이 심장 박동에 맞춰 일정한 리듬으로 그의 정신을 공격했다. 피를 멈춰야 했다. 적어도 흐르는 속도라도 늦춰야만 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지 않고 티셔츠 아랫단을 찢었다. 그리고 찢어낸 천조각으로 발목을 단단히 동여맸다. 임시방편의 붕대를 조일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자신의 손등을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것은 아주 작은 승리였지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계단 위의 그 형체는 대부분 움직임이 없었다. 그 부동자세 자체가 하나의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이따금씩 자세를 살짝 바꾸거나 손에 들린 칼날이 희미한 달빛을 반사할 때마다 민주는 그것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사실,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만 했다. 극심한 긴장감에 그의 정신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달의 느린 궤적만이 그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유일한 시계였다. 숲은 환영으로 가득 찬 위협적인 공간으로 변했다.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그림자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팔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감각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계단 위의 저 형체가 정말 실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마침내 미쳐버린 것일까? 그는 확인하기 위해 고통을 무릅쓰고 고개를 들어야만 했고, 그 존재를 확인할 때마다 공포는 매번 새롭게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의 의식은 과거로 표류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뒤 이곳에 도착해서 이 끔찍한 현장을 발견할 그녀를 상상했다. 그는 그녀를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을 후회했다. 평화로운 삶을 향한 자신의 꿈이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을 통탄했다. 그녀에 대한 기억은 한 줄기 위안인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한때 아름다웠던 자연은 이제 그를 위협하는 적이었다. 추위는 더욱더 맹렬해졌다. 저천증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몸을 공처럼 웅크려 천을 보존하려 했지만 움직일 때마다 발목에서 터져 나오는 새로운 고통에 신음해야 했다. 밤의 숲을 채우는 부엉이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동물의 비명소리마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목은 타는 듯이 말랐다. 과다출혈과 공포, 추위로 기력이 소진된 몸은 서서히 기능을 멈추고 있었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이 달콤하게 그를 파고들었다. 그는 그 유혹과도 싸워야만 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계단에 앉아있던 형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마침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인가 하지만 형체는 숲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철컥 하고 뒷문이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눈앞의 시각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것은
어떠한 안도감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새롭고 끔찍한 딜레마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영원히 떠난 것일까, 포기한 것일까, 아니면 이제 집 안에 숨어서 그가 집이나 차를 향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불확실성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포위 공격은 이제 심리전으로 변했다. 그는 여전히 갇혀 있었고 부상당했으며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적의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장님이 되어버렸다. 그는 어둡고 조용한 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집 앞쪽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보았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가 이 불가능한 선택지 앞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잿빛으로 밝아오기 시작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아침은 그에게 어떠한 안전도 약속하지 않았다.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한 희미한 잿빛은 희망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밤의 어둠이 제공해주던 최소한의 은신처마저 앗아가는 모든 것을 냉정하게 드러내는 폭로의 빛이었다.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그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집은 여전히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 침묵이 민준에게 결단을 내리게 했다. 이 숲에 계속 머무는 것은 부상과 추위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저 멀리 보이는 자동차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도박이었다. 그는 동이 트기 전 세상이 아직 회색빛에 잠겨있는 지금 이 애매한 빛을 엄폐물 삼아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부상당한 발목이 비명을 질렀다. 결국 그는 한쪽 다리와 두 팔을 이용해 기어가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날카로운 돌멩이와 나뭇가지들이 그의 무릎과 손바닥을 찢었다. 얼굴은 장아지에 긁혀 상처투성이 가되었다. 몇 미터를 나아가는데 영겁과도 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뒤로 피와 흙으로 얼룩진 선명한 흔적이 남겨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집을 향해 있었다. 언제라도 저 창문 뒤에서 혹은 문 뒤에서 그것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조용한 집의 동태를 살폈지만 집은 그저 거대한 괴물의 시체처럼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숲의 경계선을 벗어나 집 앞에 자갈 깔린 진입로의 몸을 드러냈다. 그의 여정 중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구간이었다. 그는 완전히 노출되었다. 그는 추위로 굽은 손가락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자동차 키를 찾았다. 짤랑. 키가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했다. 그는 차 문에 도달했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고 안으로 굴러떨어지듯 몸을 던졌다. 광문을 닫고 즉시 잠금 버튼을 눌렀다. 악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금속으로 된 상자 안에 있다는 최소한의 안전을 되찾았다. 그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키를 시동 장치에 꽂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키가 들어갔다. 부르릉, 커르릉, 콰르르릉. 엔진이 포효하며 살아나는 소리는 그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기어를 후진해 놓고 핸들을 미친 듯이 꺾어 공포의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차는 비포장도로
위에서 격렬하게 덜컹거리고 미끄러졌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앞을 향해 있었다. 고통과 공포,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국도에 진입해서도 광적으로 차를 몰았다. 마침내 작은 마을에 이른 새벽부터 불을 밝힌 국밥집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차를 가게 앞에 아무렇게나 세우고 비틀거리며 내렸다. 피와 흙으로 뒤범벅이 된 그의 모습에 가게 안에서 그를 본 주인이 경악하며 달려나왔다. 민주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를 찌른 것은 흙냄새가 아닌 소독약 냄새였다. 병원이었다. 그의 발목은 두꺼운 깁스를 하고 있었고 팔에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병실로 들어왔다. 민주는 지난밤의 일을 두서없이 하지만 필사적으로 진술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찰관들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진술이 끝났을 때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일대를 며칠째 수색 중이었습니다. 이틀 전 선생님이 머물던 그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외딴 집에서 노인 한 분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하고 기이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주지 않기 위해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거의 없었지만 몇몇 드문 목격담에 따르면 키가 크고 깡마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겪은 일은 무자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마의 사냥터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다. 그 집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그의 무덤이 될 뻔한 곳이었다. 평화로운 삶을 향한 그의 꿈은 영원히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병실 창밖으로 세상을 내다보았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아 보였지만 그에게는 이제 결코 예전과 같은 세상이 아니었다. 그는 알게 되었다.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며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가장 참을성 있게 당신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남은 평생을 그 공포와 함께 살아가야만 했다.